법무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 총장을 회유했다는 야당 측 공세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총장님, 제가 거짓말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좀 조사를 좀 해주셔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주십시오. 이 정도의 말을 드렸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한병리학회가 딸의 제1저자 논문을 취소한 것에 대해 책임 저자인 단국대 교수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딸은 논문 취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 씨는 검찰에서 조국 후보자 딸과 함께 서울대 법대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걸로 돼 있지만 실제 제대로 활동하진 않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에 대해 내라는 모 사건 수사하듯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이후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내일쯤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시속 200km가 넘는 기록적인 강풍이 예상되는데 태풍 영향권에 접어든 제주 등 남부 지역을 연결해 현장 상황을 들어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침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없다는 여당, 안 된다는 야당이 거칠게 맞붙으면서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쏟아진 의혹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도 본인의 소명인 검찰개혁을 완결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 전체적인 분위기 정윤식 기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문회 시작 2시간 전에 국회에 도착한 조국 후보자는 긴장된 표정으로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민께 상처와 박탈감을 줬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개혁이란 소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를 범죄자로 규정했고 위증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장관 후보자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 수사 비판에 주력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에는 연거푸 고개를 숙이면서도 과거의 조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슴을 후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불차리고 사과한다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빗발친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기여히 한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 거취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여당과 낙마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야당. 조국 청문회는 지금 분위기라면 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한이 끝나는 오늘 밤 자정까지도 이어질 기세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오늘도 역시 딸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크게 동양대 표창장이 진짜냐 가짜냐, 인턴은 제대로 한 거냐, 마지막으로 혹시 불리한 증거들을 숨기려고 하진 않았냐. 이 세 가지 부분을 놓고 국회, 검찰 또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청문회하고 저희 취재 내용을 합쳐서 이슈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양대 건은 총장이 부인 말고 조국 후보자하고도 전화통화를 했다고 새로 밝히면서 더 논쟁이 거세졌습니다. 야당 의원들한테 통화를 했다는 내용과 후보자 부인한테서 온 문자를 건네서 청문회장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첫 질의부터 조 후보자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통화를 겨냥했습니다. 딸이 받았던 동양대 표창장의 수여 권한을 조 후보자 부인에게 위임했었다고 말해달라고 조 후보자가 직접 최 총장과 통화했던 겁니다.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삽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통화를 한 건 맞지만 딱 한 번. 그것도 부인이 하던 통화를 잠시 이어받았을 뿐이라고 조 후보자는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그게? 제 처가 이제 위임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부탁 걸고 학교에 송구합니다. 외압이다, 위증교사다. 야당은 공세를 폈고 후보자가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춰지지 않겠어요? 표창장 위조 의혹 보도 뒤 조 후보자 부인이 최 총장에게 항의하며 보냈다는 문자도 공개했습니다.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 이제 후보자 말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반면 여당은 다른 문자를 공개하면서 압력이 결코 아니라고 엄호했습니다. 이런 문자 내용을 과연 협박이라든지 청탁을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최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며칠 전의 얘기도 약간의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야당이 최 총장 통화 기록을 공개하면서 통화 횟수 진실 공방은 청문회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시 두 번째 배우자의 전화로 후보자한테 전화한 거예요. 저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이고. 야당은 조 후보자 부인 통화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최 총장 말이 오락가락해 무게를 둘 수 없다며 적극 방어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표창장의 진위 여부 자체를 놓고도 또 여야가 맞섰습니다. 야당은 표창장이 동양대에서 쓰는 형식하고 달라서 위조라고 했고 여당은 형식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만약에 위조로 확인이 된다면 부인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거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다른 표창장과 형식 등이 다르단 겁니다. 딸의 동양대학교에서의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돼 있는데 후보자 딸의 표창장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만 돼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제보받은 다른 표창장을 제시하며 위조된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위임 전결된 표창장 등에선 형식이 다른 게 다수 확인된다는 겁니다. 총장이 직접 전결하는 그 표창장에는 교육학 박사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 않은 위임 전결 표창장에는 그게 안 나갑니다. 그게 자기 나라대로 구분을 하더라고 보니까 또. 조 후보자는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면 자신의 가족이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또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 딸의 표창장 사진을 입수했다면서 조 후보자에게 확인을 부탁했는데 그걸 밖으로 유출시킨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한테도 이렇게 와 있어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네. 검찰의 비사실 유포 의혹을 지적하는 동시에 논란 해소를 위해 관련 사진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팽팽한 가운데 표창장의 위조 여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앞서 잠깐 보셨지만 조국 후보자와 동양대 총장이 통화를 몇 번 했나도 또 논란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한 번 했다는 입장인데 총장은 언론마다 한 번이다, 두 번이다 말이 바뀌다가 조금 전 저희하고 통화해서 두 번이 맞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통화 녹음은 또 없다고 밝혀서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와 두 차례 통화했던 최성해 총장의 인터뷰 보도에 대해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한 번이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화 두 번 했다는데요. 전혀 전화를 끊고 오후 2시 반쯤 통화는 한 번이었단 최 총장의 인터뷰 기사가 나오면서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최성해 총장님께서 후보자와 한 번 통화했다라고 해서 정정을 요청해서 정정 보도가 야한 내용으로 정정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당은 그러나
19분간의 통화 이후 다시 3분여 동안 이어진 최 총장과 조 후보자 부인의 통화 내역을 근거로 거짓말이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 총장은 오후 6시쯤 S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말을 바꾼 적이 없다며 2번 통화한 게 맞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2번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한 번이 맞은 거예요? 두 번 왔죠, 2번. 정경진번은요. 한편 최 총장은 앞서 SBS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로부터 아들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동양대에서 총장상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의 아들이 받은 우수상은 수상자 이름이 적힌 최우수상과 달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학교 측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다음 주제, 딸의 인턴 문제도 주장이 갈렸습니다. 야당이 확인을 해봤더니 딸이 서울대에서 인턴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 거짓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조국 후보자는 인턴한 게 맞다고 맞섰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3이던 지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한 인턴 활동과 관련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서울대 공식 답변이라며 공개한 문서입니다. 주 의원은 서울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인턴 가운데 고등학생은 없었으며 조 후보자의 딸에게 인턴 활동 증명서가 발급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인턴 활동 증명서입니다. 여기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생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외에 타 대학도 없고 고등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그럼 이걸 아이는 누가 했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센터에서 확인한 거예요. 후보자 네,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자, 실제 참석을 했고요. 이 경력은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돼 고려대 입시 과정에 활용됐습니다. 당시 법대 교수였던 조국 후보자는 이 회의에서 발표를 맡았고 조 후보자의 딸에게 논문 1저자 자격을 준 당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셀프 인턴, 품앗이 인턴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주 의원은 또 2013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 후보자의 아들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받은 증명서가 있는데 다른 인턴들의 증명서와 내용과 형식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27명의 증명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후보자 아들 것만 양식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2017년에 발급된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고등학생이던 자녀가 모두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은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답변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그런데 이 인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최근에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에서 제대로 인턴을 안 하고 증명만 받았다는 진술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소환한 데 이어 장 교수의 아들도 최근 소환 조사했습니다. 장 교수가 지난 2009년 고등학생이던 조 후보자의 딸을 SCI급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해준 직후 조 후보자가 재직하던 서울대 법대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장 교수의 아들이 인턴으로 활동한 게 이른바 인턴 품앗이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장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울대에서 제대로 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인턴 기록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또 허위로 인턴 경력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얘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그동안 고등학교 동창으로 인권 동아리 소속이었던 후보자의 딸과 장 씨가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함께 인턴 과정을 이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장 씨가 인턴 이수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조 후보자 딸이 실제 인턴을 이수했는지 의혹이 더 커진 셈입니다. 검찰은 당시 서울대 인권법센터장 등을 상대로 이런 부실 인턴 의혹과 함께 선발 과정에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다시 청문회로 돌아와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했다는 인턴, 이 부분도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인턴을 사흘 만에 놓고 3주 경력증을 받은 거라고 몰아붙였는데 조국 후보자는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갈 때 출입증을 안 찍어서 자료가 안 남았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응시 때 제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3주간 인턴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 딸의 키스트 출입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따님이 몇 번 왔나? 저 보세요. 따님은 출입증에 2011년 7월 12일, 20일, 21일 3일간만 출입증도 아닌 방문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3주 기간 중 8일은 교수의 양해를 얻어 케냐로 의료봉사를 다녀왔고 나머지 2주간은 제대로 근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출입 기록이 사흘밖에 안 된 건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갈 때 출입증 태그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거기엔 찍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기록이 부산대 의전원 합격 수기에 기재된 2012년 우간다 의료봉사 활동 경력을 두고도 의혹 제기와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알고 있고요. 우간다 봉사를 국내에서 지원했습니다. 국내에서 지원했다는 해외 봉사를 첫 답사를 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팀이 조직하고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조 후보자는 딸의 키스트 인턴 증명서를 아내 동창이 발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자, 세 번째, 혹시 증거를 없애려고 했나 하는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이 학교에서 쓰던 컴퓨터를 가지고 나왔다. 이 문제를 놓고 청문회에서 또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내용은 한승구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압수수색 전 연구실에 있던 자신의 PC를 들고 나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자산 관리를 맡은 증권사 직원과 함께 PC를 반출하는 장면이 동양대 CCTV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집에 컴퓨터 PC가 2대 있는데 교수 연구실에 있는 건 왜 또 가져가요? 그 제 처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취재나 그 난감한 상태라서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영주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해당 PC가 동행했던 증권사 직원의 차 트렁크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빼내온 컴퓨터가 왜 증권사 그 직원의 차에 있었습니까? 증권사 직원에서 맡겨서 상경을 하라 하고요. 제 처는 그때 어머니 때문에 부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경할 때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함께 PC를 가지고 나왔지만 증권사 직원에 맡겨 서울로 먼저 보냈고 정 교수는 부산에 들렀다가 나중에 직원을 만나 돌려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해당 PC를 제출했다며 증거인멸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뭐 뺄 거 다 빼고. 빼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포렌식을 검찰에서 포렌식을 했을 것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가 가로등 전멸기 회사에 투자했고 이후 해당 회사의 관급공사 실적이 급등했다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조 후보자는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알 수 없었고 해당 회사의 수주 급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딸이 제1저자로 돼 있다가 취소됐던 논란의 그 논문, 조국 후보자가 당시에 이미 알지 않았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글을 쓰면 파일에 쓴 사람 이름이 남게 되는데 논문 초안에 작성자와 수정자가 조국이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는 학교에서 쓰던 낡은 컴퓨터를 집에 가져와서 딸이 썼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남은 거지 관여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고교생인 딸이 2주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대한병리학회가 취소한 데 대해 딸과는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병리학회 취소는 그 교수님의 문제이고요. 저 취소 문제는 저희 아이하고는 딸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IRB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체험 활동을 하고 인턴을 받아왔을 뿐이고요. 조 후보자는 당시 잘못된 저자 표시를 연구 부정으로 보는 규정이 없었고 기준도 모호했다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논문 초안의 작성자와 수정자 정보에 조 후보자의 이름과 소속이 기록된 것에 대해선 서울대 연구실에서 쓰던 오래된 컴퓨터를 집에 가져와 공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딸이 집에 있는 공용 컴퓨터로 논문 초안을 작성해 자신의 이름과 소속이 표기됐다는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해주면
남아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쓸만합니다. 쓸 수 있는데 그때 그거를 제가 집에 가서 썼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불찰이라면 제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논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포렌식을 통해 나온 기록이라고 강조하자 들어보세요. 저 포렌식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그 파일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소속에 있는 PC에서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야당의 수사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국회가 거듭 이렇습니다. 제기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놓고도 여야는 여러 번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 때보다 더 많은 수사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고, 야당은 수사에 압력 넣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 신경전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청문회 개회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제3자에 관련된 질의 내용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비판한다든지 비난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강도가 지나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되어 있고 최순실 특검보다도 훨씬 큰 규모 수사고요. 거의 전면적 압수수색 지금 35군데다 50군데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다며 쟁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흘리는 정보에 의해서 지금 이 청문회 권한과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 장관 되시면 이런 식의 피의 사실 공표, 수사 자료 유출 막는데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검찰에도 그런 공보 준칙이 있습니다만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그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임 시절 검찰 개혁을 잘못해서 지금 상황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민정수사할 때 뭐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체계의 치열함에 비해서 저는 감히 대통령과 우리 조국 후보자는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권의 검찰 비판은 부당한 수사 개입이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라고 임명을 했는데 도대체 청와대, 총리, 법무부 장관, 민주당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 간섭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면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사법개혁과 검찰 수사를 거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청와대도 불편한 심기를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내란 음모 사건 수사하듯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검찰은 어제와 달리 오늘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청와대한 고위 참모는 한 언론을 통해 조국 후보자 의혹 수사를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한 건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직폭력배 일제 소탕하듯 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며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실 선임 행정관도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미쳐 날뛰는 늑대 같다며 검찰의 난, 검란은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런 격앙된 분위기는 여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피의 사실을 공표하며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공고해지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서초동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않다는 또 다른 국민의 명령을 검찰은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때문에 종일 민주당에선 검찰 쿠데타, 항명, 인사권 저항 같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청와대를 향해 수사 개입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던 검찰은 오늘 내란 음모 수사 발언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서 주장하는 압수물 자료나 피의 사실 유출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검찰 수사를 장관 임명 반대를 위한 정치적 행위로 보는 여권의 인식이 굳어지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 충돌은 청문회 뒤에도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이번엔 청와대 분위기 알아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유미 기자, 오늘 청문회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어떤 평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 국회에서 열었던 기자회견 때만큼 평가가 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잘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야당 결정적 한방은커녕 반방도 없었다면서 조국 후보의 완승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전 청문회 때는 조 후보자가 상당히 긴장한 듯했지만 오후 들어선 평정심을 찾았고 잘 대응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기류에는 변화가 없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후보자 개인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게 없는데 의혹만 갖고 임명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 마치고 오늘 오후에 귀국했는데요. 귀국하자마자 일단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 가서 태풍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오늘 청문회 진행 상황,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도 보고받았을 겁니다. 이걸 토대로 결단을 하게 될 텐데 사실상 임명 시기를 결정하는 일만 남은 걸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문회가 막 끝났는데 곧바로 다음 날 임명하는 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여론도 좀 살펴봐야 하고 내일 태풍 피해도 우려가 되는 만큼 빨라야 모레 일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미뤄진다 해도 다음 주 월요일 오는 9일을 넘기진 않을 겁니다. 다른 장관급 인사 5명의 임명도 함께 해야 해서 추석 연휴 전에는 마무리하려는 겁니다. 다만 이번 주말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임명 시기에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장관 임명 시기를 놓고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말 검찰 움직임이 관심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찬종 기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예상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검찰이 오늘 밤 안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지 여부입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 중 하나가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정 교수가 위조한 혐의, 즉 사문서 위조 혐의인데요. 이 표창장이 지난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정 교수 소환 조사 없이 우선 사문서 위조 혐의부터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방해 혐의나 증거인멸 지시 혐의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수사 방법은 아니어서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일단 기소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자 조사 없이 기소한다, 좀 이례적인데 기소를 하게 되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질까요? 네, 여당이 검찰에 대해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혐의 성립 여부가 기소 이후에는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기소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기소 이후에는 검찰이 기소된 혐의 사실에 대해 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만약 검찰이 기소를 선택하게 된다면 정 교수의 혐의와 관련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실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또 장관 임명 여부 결정 전에 어떻게든 관련 의혹에 대해 일부라도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출국했던 걸로 알려진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 대표 이모 씨가 귀국해 어제와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 측의 펀드 운용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또 다른 의혹이죠.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팀에 검사를 여러 명 증원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청문회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나흘 전 기자간담회 때와는 달리 간혹 고개를 숙이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보고 싶지만 마지막 소임을 생각해 고통을 참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청문회장 입장부터 잔뜩 굳은 표정. 긴장한 탓인지 선서를 마치며 연도를 잘못 읽는 실수도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1919년 9월 6일 조국. 회의를 이끈 위원장부터 야당 의원들은 답변을 번번이 끊으며 조 후보자를 거칠게 다뤘습니다.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취지는 이미 나왔어요. 청장님께 뭘 그렇게 비주얼 고주얼 합니까?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실 수 없으신지요, 위원장님. 또 어느 위원님이든 물으면 되니까요. 야당 의원들 질타에 답변 타이밍을 놓치고 한숨을 쉬고 딸 장학금 등 특혜를 규탄하는 서울대생 집회 영상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가 평등한 기회였습니까? 예, 가슴 아픕니다. 조 후보자의 오늘 복잡한 신경, 이 말에 담긴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저희 식구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 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고통을 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청문회 내내 피로한 모습이 역력했던 조 후보자. 지난 2일 기자간담회 당시 상황을 주도했던 모습과 여러모로 대비됐습니다. 온종일 이어진 야당의 맹공에 조 후보자는 수모와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검증보다는 방어에 전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에 대해 아프게 지적한 여당 의원도 있었는데 후보자 딸을 두둔하려다 괜한 논란을 빚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젊은 세대가 충격받은 건 공정함에 대해 조국 후보자가 해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에게서 나온 발언입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조 후보자가 비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위법은 없다. 결정적인 한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후보자는 이른바 강남좌파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엉뚱한 답입니다. 송곳 지적에 조 후보자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비판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 대부분은 검증 대신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 엄청난 12만 건의 신상털기 기사 보도 의혹을 뚫어내야 합니다.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선 동양대 총장의 기억력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7년 전에 발행한 표창장, 이런 표창장 없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려대 출신인 후보자 딸을 방어하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라고 하는 학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논란이 일자 추가 설명도 했습니다. 대학원이나 유학을 갈 때 같은 대학에서 받은 무슨 표창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냐. 같은 급인데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걸 뭐 지방대학을 폄훼했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도 노골적으로 후보자를 감싸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 여당 안에서도 나왔지만 후보자의 적격성을 날카롭게 따지는 여당 의원의 질문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그럼 지금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국회 청문회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청문회가 7시를 지나서 정회했었는데 다시 시작됐습니까? 네, 지금은 아직 정회한 상황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중인데요. 잠시 후 8시 40분쯤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한 시한이 오늘인 만큼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시간 반가량 남았죠. 지금까지 10시간 반가량 후보자 딸 문제,
특히 동양대 총장 표창장 문제에 질문이 집중되는 모습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추가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정해된 사이에 의원들 의견 좀 들어봤을 텐데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아직 평가를 내리기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만 한국당에선 오전엔 괜찮았는데 오후 들어 한 방이 없는 거 아니냐, 공방만 반복된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런대로 잘 방어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이 중요한 건 검찰 수사 결과 아니겠느냐 말도 나왔습니다. 오늘 증인이 11명 정해졌었는데 대부분 나오지 않은 거죠? 네, 어제 증인 11명이 채택됐지만 이 청문회 하루 전이어서 출석 의무는 없었죠. 결국 웅동학원 이사 단 1명만 출석했습니다. 오늘 취재 경쟁도 치열했는데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 도착할 땐 물론 대기실에 가거나 회의장에 입장할 때마다 수백 대의 카메라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의원들 입에서도 이제껏 본 적 없는 사상 초유의 청문회란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민경호입니다. 자, 태풍 링링이 제주도로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이 내일 새벽 2시쯤에 제주도 서쪽을 지나서 서해로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쭉 바다 가운데로 올라오다가 내일 이 시간쯤에 북한 황해도 쪽으로 상륙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 시각 태풍이 가장 먼저 오고 있는 제주도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JIBS 김현선 기자, 지금 화면도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바람이 매우 강하게 몰아치면서 이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곳 사계포구를 집어삼킬 정도로 이 강한 비바람과 함께 이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오늘 낮 12시쯤 서귀포 해상에 진입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제주 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이 태풍은 현재 최대 풍속 초속 43m의 거센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km로 서귀포 해상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속 50m의 강풍까지 예상됩니다. 웬만한 5개 시설물은 모두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이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양의 비도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많게는 400mm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제주도는 24시간 비상상태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편과 배편 모두 오후 들어 대부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항공편은 100여 편이 결항됐고 도내 항구엔 2,000척의 어선이 피항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새벽 서귀포 서남서쪽 약 180km 부근 해상에 태풍이 근접하면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풍의 길목에서 제주에서 JIBS 김현선입니다. 이번엔 서해 입구의 최남단에 있는 섬 전남 신안군 가거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예보로는 새벽 6시쯤에 태풍이 거의 머리 위로 지나갈 걸로 보입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재현 기자, 지금 한 태풍하고 10시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건데 뒤에 보니까 비가 일단 되게 많이 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오늘 낮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곳에 태풍이 오는가 싶을 정도로 조용했는데 이게 밤이 되면서 정말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이 준비가 돼서 제 옆에 보이실 텐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저희 취재진이 오늘 낮에 이 가거도 앞바다를 좀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태풍이 오면 오는 그 큰 너울성 파도들이 이 가거도 앞바다 쪽으로 계속 밀려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너울성 파도가 그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크게 부서지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그 파도의 크기가 더 크고 더 세지면서 이 방파제에 부딪혀서 이렇게 파도 거품을 나는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포말 현상까지도 나타나는 모습을 저희가 눈으로는 볼 수 있었지만 좀 어두워서 조명이 없는 관계로 좀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지금 그 이외에도 제가 굳이 말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 빗방울도 지금 굉장히 굵어지고 있고 바람도 점점 더 지금 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곳 가거도 주민들은요,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 이 소식을 접하고 지금 다들 이렇게 문을 꽁꽁 잠가놓은 상태로 지금 집안에서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설물들도 줄로 꽁꽁 묶어놓은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가거도 주민들이 문을 잘 잠궈놓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문을 잠궈놓은 이유는 이번 태풍 링링이 바람이 매우 세다는 예보 때문입니다. 이곳이 워낙 이제 태풍이 오면 바람 피해를 많이 봤던 곳들인데
이렇게 문은 약간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도 이렇게 문이 많이 부서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번 태풍 링링이 바람이 세다고 하니까 저렇게 문까지 잠궈놓고 현재 태풍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지금 집 바로 앞에 이렇게 트럭들을 쭉 세워놨거든요. 근데 이 트럭들을 세워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을 조금 막을 수 있는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트럭들도 쭉 세워놓은 모습입니다. 지금 저쪽이 남쪽인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 가고도 남쪽 해상에서 만족 먼바다에서 지금 태풍이 제가 있는 이 가고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은 지금 8시 반쯤 넘었을 테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지난 후인 자정쯤에는 뭐 시속 한 40-5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이곳에 이제 내릴 것 같습니다. 이제 태풍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요. 그리고 내일 새벽 한 5시 아까 김범주 앵커가 얘기했지만 한 새벽 6시쯤이 되면은 이제 이 가고도를 지나서 내륙으로 태풍 링링이 상륙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그리고 내일 낮까지가 이번 태풍의 고비입니다. 저희는 이곳 가고도에서 태풍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고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상 분야 담당하는 정구희 기자하고 정확하게 태풍이 어떻게 올라올 걸로 예보가 되는지, 위험 지역은 어딘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지금 보시는 게 제13호 태풍 링링의 모습입니다. 현재는 강한 태풍인데요.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45m, 시속 162k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의 반경이 380km나 되는데 올해 찾아왔던 태풍 가운데는 가장 큰 겁니다. 현재 제주도까지 바짝 접근해 있고요. 이미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고 바람의 세기도 급격히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최종 예상 경로를 한번 살펴보면요. 내일 새벽 2시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새벽 6시에는 흑산도를 지납니다. 12시쯤 태안 쪽, 오후 3시 정도가 되면 태풍의 중심이 서울과 가장 근접합니다. 이후에 태풍은 황해도에 상륙합니다. 초기 예상보다 조금 더 서해 쪽으로 치우치고 속도는 더 빨라진 건데요. 지금 앞서 말했듯이 태풍의 반경이 300km가 넘으니까 다가오기 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의 중심에서는 직접 영향을 받는 폭풍 반경이 위험한데 서해안 쪽이 됩니다. 태풍이 크고 강하다 보니까 전국에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12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의 경로인데요. 이번 태풍과 비슷하죠. 태풍이 서해상으로 가지만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태풍의 이동 속도에 회오리 바람까지 더해지는 오른쪽에서는 더 강한 바람이 불고요. 이 때문에 서해를 지난 볼라벤이 통영 등 남해안 쪽에도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과 가까운 완도에서는 초속 51.8m의 강풍이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의 문제는 바람이지만 비의 양도 적지 않습니다. 남해안과 서해 5도에서는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도 150mm 이상, 중부지방에도 최대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는 일요일 새벽에 그칠 전망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이 태풍 링링 이미 여기까지 오면서 타이완, 중국,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냈습니다. 자동차 뒤집는 건 예사고 건물까지 무너뜨릴 정도였습니다. 우리한테 닥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하천 옆 3층짜리 건물이 기울어진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급류를 이루면서 집안을 무너뜨린 겁니다. 도로 곳곳이 물바다가 됐고 지하 주차장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링링의 왼편에 위치한 중국 상하이와 저장성 등엔 어제부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와 함께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됐고 일부 지역엔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태풍 경로에 있는 동부 연안에 태풍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은 앞서 어제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했습니다. 초속 60m가 넘는 강풍과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옥상에 있던 가건물이 힘없이 날아가고 주차장에 있던 차도 뒤집혔습니다. 일본 소방당국은 태풍 링링으로 오키나와 인근 미야코 섬에서만 5명이 다쳤고 2만여 가구가 한때 정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태풍 링링이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으로 큰 피해를 내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자, 이 태풍 링링이 상륙을 안 하고 바다로 지나가긴 합니다만 정구희 기자 설명대로 태풍 오른쪽에 바람 피해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전현남 기자 설명 듣고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철제 지붕이 가랑잎처럼 날아가고 강풍에 뽑힌 나무는 도심 한가운데 널브러졌습니다. 지난 2010년 수도권을 강타한 태풍 곰파스입니다. 곰파스보다 더 강한 위력의 태풍 링링은 작은 차를 뒤집을 수 있는 초속 40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의 한 주택가. 낡은 창문과 길가 5개 간판, 베란다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까지. 강풍이 몰아치면 언제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소방대원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리창. 이런 게 좀 취약하거든요. 저런 유리창들이 오래된 거요. 예. 유리하고 유리 틀하고 사이를 꼼꼼히 다면으로 잘 붙이고 추가로 액수를 해주는 것도. 간판도 강풍에 취약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벽과 직각으로 매달린 세로형 간판들이 더 위험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너덜너덜하거나 추락의 위험이 있으면 저희 소방서에 신고를 해주시면 1차, 2차 안전조치, 로프나 이런 거를. 가정집 계단이나 베란다 난간에 놓인 화분, 에어컨 실외기도 미리 치워놓거나 단단히 묶어둬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선 건설 자재가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 보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가설 울타리나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오늘 2심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1심 선고가 뒤집힌 건데 어떤 혐의를 놓고 다른 판결이 내려진 건지 유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혐의는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한 직권남용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의 허위사실 유포,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 지사의 발목을 잡은 건 지난해 5월 열린 경기도지사 TV토론회 발언이었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2012년 이 지사가 주도적으로 입원을 지시하고도 이렇게 지상파 방송을 통해 그런 일이 없다고 발언한 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과 검사 사칭 등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형이 선고되자 지지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이 지사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듯 한참 서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이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혔던 이 지사의 앞으로 행보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변종 대마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구속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SK와 현대그룹 재벌가 3세들은 오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최희원 기자입니다. 변종대마 밀반입과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에 대해 법원이 조금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가 미국에서 액상대마와 사탕, 젤리형 대마 등 변종대마 수십 개를 들여오다 공항세관에 적발된 지 닷새 만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불구속 수사로 재벌가 장남 봐주기란 비판이 있는 가운데 이 씨가 셀프 구속을 자처하고 영장 심사까지 포기해 비판적 여론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CJ그룹을 이끌 후계자로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기 위한 의도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이 씨는 검찰 전관 출신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변종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와 현대가 3세들은 오늘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부는 이들이 상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제이원입니다. 부산에 놀러 갔던 20대 여성 2명이 도심 지하상가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모르는 남성이 따라와 코뼈가 부러질 만큼 심하게 폭행한 건데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역 지하상가입니다. 한 남성이 상가를 걷는 20대 여성 2명의 뒤를 쫓아갑니다. 여성들이 출구 밖을 나설 때까지 따라가던 남성. 1분도 채 안 돼 지하상가로 다시 다급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건너편 출구를 통해 유유히 사라집니다.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오던 남성은 이곳에서 순식간에 피해자들의 얼굴을 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런 폭행에 부산으로 여행을 왔던 27살 A씨와 26살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하상가 구경하고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저를 먼저 때리고 친구를 또 때리고 10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콧등을 맞아가지고 친구도 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달아난 남성은 5, 60대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 확인과 함께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달아난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붙잡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네, 첼로 선율이 아름답죠.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 레바논 분쟁 지역 같은 갈등의 현장을 찾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왔는데 이번에 비무장지대에서 특별한 공연을 펼칩니다. 김수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 간 첼리스트 요요마. 바흐를 연주하며 장벽을 쌓는 트럼프의 난민 정책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A country is not a hotel. And it's not full in culture. We build bridges, not walls. 이 연주는 요요마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바흐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무너진 베를린 장벽 앞에서 9.11 테러의 폐허 앞에서도 울려 퍼졌던 위로와 평화의 선율, 바흐의 음악으로 세상을 연결하고 소통합니다. 6개 대륙 36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대장정의 20번째 기착지는 한국입니다. 요요마 홀로 150분간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을 연주하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Why? Because I feel that music is a great way to bring people together. And that music is the best way to build bridges between people. 요요마는 또 남북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에서 열리는 콘서트에도 참여합니다. 파리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으로 스스로 경계 위에서 살아왔다는 요요마가 남북의 경계지대에서 연주합니다. I'm going to go to the DMZ region and to learn about what it is and what this means to the Korean people, the way that I went to the Berlin Wall when it was there. 남북의 경계뿐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경계가 존재하는 오늘날, 경계를 넘는 요요마의 음악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이 시각 현재 태풍은 제주 남서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미 서쪽 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 새벽 제주 해상과 전남 해상을 지나서 태풍은 내일 저녁이 되면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잠시 후 9시를 기해서 전남과 일부 경남 지역으로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지고 내일이 되면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태풍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는 주로 해안가에 집중되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제주 산간 지역은 최고 400mm, 남해안과 지리산은 200mm,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대부분 지방도 50에서 100, 많게는 최고 150mm 안팎의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 중부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일부 섬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강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조국 찬성이야 반대야? 지난 한 달 이 질문 참 많이 듣고 또 하셨죠. 과정까지 길어지면서 감정 상한 사람들도 나오고 여론이 확 갈라지면서 대답하기 참 민감한 질문이 돼버렸습니다. 청문회 하고 있고 대통령도 돌아왔습니다. 조국 후보자 문제는 어떻게든 결정이 나서 흘러가겠죠. 그런데 이 양분된 사람들의 마음은 이후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게 가능이나 한지 걱정이 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